잃어버린 소리, 되찾은 진실, 그리고 푸른 시작. 사랑하는 남편, 믿었던 친구, 그들이 제게 먹인 것은 독약만이 아니었습니다. 20년 우정이라는 이름의 거짓말, 헌신이라는 포장의 탐욕이었죠. 하지만 저는 이제 그 모든 가면을 벗겨내고 진실을 세상에 드러낼 것입니다. 사연 전달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올해 62세 이수영, 한때 이름만 대면 알만한 큰 회사에서 임원으로 일하다 은퇴한 분이에요. 여생을 편안히 보내려던 그녀에게 갑자기 찾아온 귀막힘, 즉 돌발성 난청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았죠. 세상의 온갖 소리가 사라져 마치 소리 없는 영화를 보는 듯한 나날이었습니다. 그런 그녀 곁을 남편 최원중과 20년 오랜 친구 한정아가 든든히 지켜주었죠. 원주는 수연이 평생 쌓아올린 재산과 명예의 2인자였고 정아는 수연의 돈 관리와 법적인 문제를 도맡아온 변호사였습니다. 그들은 여보, 괜찮아. 내가 있잖아. 수연아, 내가 널 얼마나 아끼는데 라며 그녀를 따뜻하게 감싸주었어요. 이수연은 젊은 시절 오직 성공만을 바라보며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건강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고 아이를 갖지 못했던 아픔도 가슴 깊이 묻어두었죠. 심지어 가족들과도 멀어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귀막힘은 단순히 몸이 아픈 것이 아니었어요. 그건 마치 그녀가 그동안 너무 애썼다고 이제는 자신을 좀 돌아보라는 삶의 경고 같았습니다. 늘 아침을 채우던 남편이 끓여주는 구수한 보리차 냄새와 함께 피어오르던 김 끓는 소리, 거실 벽시계의 똑딱거림, 창밖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 모든 익숙한 소리가 마치 고장난 라디오처럼 희미해지더니 차가운 고요함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세상은 눈앞에서 펼쳐지는 그림자극 같았고 저는 그 속에 홀로 남겨진 느낌이었죠. 소리를 잃자 가장 힘들었던 건 정막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눈빛조차 읽어낼 수 없는 답답함, 모두가 소곤거리는 비밀 같은 대화 속에서 혼자만 유리벽에 갇힌 듯한 절망감이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쓸모없어졌나 하는 자책감은 귓속에 윙윙거리는 소리, 이명보다 더 크게 울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희미하게나마 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어요. 모든 감각이 예민해진 그녀의 귀에 방문 틈새로 새어나오는 남편 원준의 목소리가 들렸죠. 응, 이제 귀 막혀서 다 됐어. 얼마 안 남았어. 이제 슬슬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아. 수연은 숨을 죽였습니다. 세상 소리가 돌아온 순간 제일 먼저 들은 것이 남편의 싸늘한 속삭임이었죠. 이제 귀 막혔으니 쓸모없어. 이제 정리할 때가 됐다는 건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평생 함께한 삶, 우리가 쌓아왔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소리 같았죠. 차가운 복도벽에 몸을 기대어 그 말의 뜻을 곱씹었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내렸지만 그녀는 그 앞에서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내가 사랑했던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이렇게까지? 원준의 발소리가 방문 쪽으로 다가오자 수연은 본능적으로 귀가 들리지 않는 척 연기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문이 열리고 원준과 눈이 마주쳤을 때 그의 얼굴에 스치는 당황스러움, 그리고 내가 듣지 못한다고 확신했을 때의 안도감을 그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20년간 익숙했던 그의 목소리가 그 순간 가장 낯선 가면처럼 느껴졌죠. 겉으로는 혼란스러워 보였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의 입술만 바라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원준은 안심한 듯 그녀를 안아주며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여보, 괜찮아. 내가 옆에 있으니까 아무 걱정 마. 다 잘 될 거야. 그의 따뜻한 숨결, 다정한 손길, 이 모든 것이 거짓처럼 느껴지는 순간 수연의 마음은 얼어붙었습니다. 수연은 귀가 막혀 더 이상 회사 일을 돌볼 수 없게 되었고 남편 원준이 모든 권한을 대신 맡게 되었습니다. 정아도 원준의 옆에서 많은 도움을 주었죠. 남편이 매일 아침 따뜻한 보온병에 담아 건네주던 생강차, 직접 갈아 만들어주던 몸에 좋은 영양제. 그 손길은 늘 다정했지만 그 안에 독이 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의 눈은 걱정으로 가득했지만 그 걱정 뒤에 숨겨진 차가운 계산과 탐욕을 이제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치 잘 익은 과일처럼 달콤한 향을 풍기지만 속은 벌레 먹은 독사과 같았죠.
수연은 약을 받는 척, 먹는 척 하다가 몰래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거실에서 책을 읽는 척 하던 수연의 귀에 원준의 전화통화가 또렷이 들려왔습니다. 원준은 고개를 돌려 입모양을 숨긴 채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래, 약은 매일 잘 챙겨주고 있어. 꾸준히 먹이면 돼. 의사도 귀막힘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심장마비가 왔다고 생각할 거야. 완벽해. 미니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수연의 손에서 책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심장마비, 귀막힘 때문에.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심장을 찔렀어요. 통화 막바지 원준의 목소리는 더 낮아졌지만 수연의 귀에는 천둥처럼 크게 울렸습니다. 그 여자가 사라지면 회사도 돈도 모두 우리 것이 될 거야. 이제야 내 세상이 오는 거지. 그 여자는 바로 수현 자신이었고 우리는 원준과 또 다른 공범임을 직감했습니다. 최원준은 이수현의 남편이라는 그늘 아래 평생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이룬 것이 무엇인가? 모든 영광은 수현의 것이었고 자신은 늘 2등이었다고 믿었죠. 평생 이수현의 남편이라는 그림자 속에서 살았다. 내가 이룬 것이 뭔가? 결국 모든 영광은 그녀의 것이었지. 이제야 내 차례다. 그녀의 것을 내가 가져야 마땅해. 그녀가 가진 모든 걸 빼앗아 내 발 아래 두겠어.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쓰디쓴 열등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정아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수현이 모든 것을 가졌을 때 자신은 늘 수현의 뒤에 가려져 있었다고 여겼습니다. 그녀의 모든 성공 뒤에는 자신이 포기해야 했던 것들이 있다고 생각했죠. 과거 수현의 사업이 커지는 과정에서 생겼던 작은 문제들이나 윤리적 딜레마들을 한정아는 변호사로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것들이 그녀의 오랜 시기와 질투심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수현아, 나는 너 때문에 내 첫사랑을 잃었어. 네가 내 사업 아이디어를 빼앗아갔잖아. 네가 가진 것들을 하나하나 빼앗을 때마다 속이 후련해. 네가 가진 모든 게 원래 내 것이었어나 했어. 이런 숨겨진 원한이 한정아의 마음을 종먹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서로의 욕심과 쌓인 불만을 이용하며 더욱 굳건한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현은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자신이 평생 쌓아올린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하고 목숨마저 노리는 그들의 추악함에 몸서리쳤습니다. 더 이상 나약한 피해자로 주저앉아 있을 수 없었어요. 이수현, 너는 이대로 무너지지 않아. 이 고통을 반드시 갚아줄 거야. 내 삶을 지키고 내 이름으로 정당한 복수를 시작할 거야. 그들의 추악한 가면을 벗겨내고 진실을 밝혀낼 거야. 다음 날 아침 수현은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깔끔한 옷을 차려입었어요. 집을 나서기 전 원준에게 오늘은 병원 갔다가 친구 잠깐 만나요. 저녁 늦게 들어갈 거예요. 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거짓말이 이제는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수현은 먼저 원준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서를 찾아냈어요. 꼼꼼히 살펴보던 중 최근 몇 달간 더 모어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여러 번 돈을 쓴 기록이 눈에 띄었죠. 직감적으로 그곳이 그들의 비밀스런 만남 장소임을 알았습니다. 달력을 확인하니 이번 주 금요일이 원준의 중요한 출장이 있는 날이었어요. 금요일 아침 원준을 안심시키고 집을 나선 수연은 더 모어 파라다이스 호텔 근처 작은 여관으로 향했습니다. 가발과 선글라스 그리고 평소와는 전혀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변장했습니다. 호텔 로비 카페에 자리를 잡고 책을 읽는 척 주변을 살폈죠. 제 손에 들린 커피는 차갑게 식어갔지만 손바닥에는 땀이 흥건했습니다. 오가는 사람들의 시선 하나하나가 나를 꿰뚫어보는 듯했고 웅성거리는 소리 속에서 최원준과 한정아의 얼굴을 찾아내기 위해 온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주머니 속에는 작고 정교한 녹음기가 숨겨져 있었죠. 마치 사냥을 기다리는 노련한 사냥꾼처럼 모든 감각이 날카롭게 벼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녁 7시쯤 드디어 그들이 나타났어요. 원준이 먼저 호텔로 들어섰고 10분 뒤 한정아가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로비에서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죠. 20년간 믿고 의지했던 두 사람이 자신을 배신하고 이렇게 행복해 보이는 모습에 수연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체크인하는 모습, 엘리베이터로 함께 들어가는 모습까지 여러 장의 사진을 찍어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어요. 하지만 수연은 단순히 사진만 찍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호텔 객실을 예약하기 위해 원준이 안내데스크 직원과 이야기하는 동안 수연은 우연을 가장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숨겨둔 녹음기를 작동시켰습니다. 녹음된 파일 속에서 원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재산, 처리, 그 여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민희가 빨리 처리하래. 이번 일만 잘 되면 우리도 한몫 제대로 챙길 수 있어. 수연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민희? 또 다른 공범이 있었단 말인가? 강민희라는 이름이 머릿속에 박히는 순간 이 복수극의 진짜 배후는 단순한 불륜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강민희는 분명 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더 큰 그림을 그리는 인물일 것이라고요. 며칠 뒤 원준이 휴대폰 메시지를 보여줬습니다. 이번 주말에 정화 생일이야. 친구들이랑 다 같이 모이기로 했는데 당신도 갈래? 수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운명의 기회였죠. 그녀는 몸이 피곤하다며 가지 않겠다고 답하며 그들의 방심을 유도했습니다. 고요한 토요일 저녁, 수연은 한정아의 생일 파티가 열리는 큰 집 앞에 택시를 세웠습니다. 거실 창문을 통해 웃음소리와 음악이 흘러나왔죠. 잠시 망설였지만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놀란 한정아와 얼어붙은 최원준을 마주했어요. 수연아, 너 오늘 못 온다고 하지 않았어? 갑자기 웬일이야? 한정아가 당황하며 습관처럼 말을 꺼내자 수연은 또렷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정아 생일에 제가 빠질 순 없죠. 때마침 건강이 좀 돌아온 것 같아서요. 어때요? 놀라셨나? 그 순간 한정아의 얼굴은 핏기 없이 하얗게 질렸고 원준의 눈에는 공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들려? 어떻게? 한정아의 눈동자가 마구 흔들리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완벽하다고 믿었던 계획이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죠. 수연은 침착하게 방 안으로 들어서며 미소 지었어요. 완벽하게 전지기멀 이수연의 모습으로 돌아온 그녀는 한정아에게 선물 상자를 건넸습니다. 생일 축하해 정아. 특별히 신경 많이 썼어. 열어봐. 떨리는 손으로 선물 상자를 연 한정아의 눈에 2개의 봉투가 들어왔습니다. 빨간 봉투를 열자 더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찍힌 원준과 한정아의 불륜 사진들이 바닥에 흩어졌죠. 파티장은 순간 얼어붙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흥겹던 재즈 음악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누군가는 얕은 신음을 내뱉었고 다른 누군가는 경악에 찬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제 흰 봉투를 열어봐. 수연의 목소리는 차갑게 울렸습니다. 한정아는 심하게 떨리는 손으로 흰 봉투를 열었고 그 안에는 법의학자 고명진 박사의 약물 분석 결과가 들어있었습니다. 수연은 남편의 배신을 알게 된 후 자신이 먹던 영양제 샘플을 몰래 빼돌려 믿을 만한 법의학자 고명진 박사에게 직접 의뢰했던 것입니다. 남편 원준이 매일 먹이던 영양제에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 고농도의 심장약물이 들어있다는 보고서였죠. 수연은 천천히 일어나 방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제가 평생 쌓아올린 모든 것이 당신들의 손에 놀잇감이었군요. 인생의 황혼기에 마주한 이 참담한 배신이 당신들의 마지막 무대가 될 겁니다. 그녀는 지인들을 향해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2사람이 저에게 한 짓을 보세요. 제가 귀가 막혀 고통받을 때 이들은 제 회사와 재산을 빼앗기 위해 독약을 먹이고 살인을 계획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히 여겼던 2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이들은 제 모든 것을 앗아가려 했습니다. 모인 지인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불신이 교차했습니다. 누군가는 손으로 입을 가렸고 다른 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죠. 설마 원준 씨가 그럴 리가. 정아는 수연 씨 가족 같았는데. 웅성거리는 소리 속에서 한때 최원준의 수상한 사업 제안을 거절했던 지인이 분노에 찬 눈빛으로 그들을 노려봤습니다. 한정아가 무릎을 꿇고 애원했지만 수연은 단호했습니다. 정아, 당신은 법을 아는 사람이었죠. 우리가 나눈 우정처럼 당신이 맹세했던 법률적 신뢰도 이런 식으로 파괴되는 건가요? 수연아, 제발 오해야. 이건 다 원준 씨가 시킨 일이야. 나는 그저 네가 가진 걸 조금만. 한정아는 울음소리가 목구멍에서 찢어지듯 터져나왔습니다. 평생 쌓아온 우정이라는 가면이 찢어지고 자신의 추악한 맨얼굴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굴욕감에 몸서리쳤죠. 원준이 다가와 애원했지만 수연은 차갑게 그의 손을 막아섰습니다. 나는 귀를 잃었을 때도 절망하지 않았어. 하지만 귀가 돌아왔을 때 당신들의 추악한 진실이 내 귀를 찢어발겼지. 그게 진짜 지옥이었어. 이제 그 지옥에서 벗어날 차례야. 지금 이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하겠어.
살인 미수와 공모죄로 두 사람 다 벌을 받게 될 거야. 그리고 당신들 뒤에 있는 강민이도 가만두지 않을 거야. 수연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정아와 원준이 그 자리에 무너지듯 주저앉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택시 안에 홀로 앉았을 때 비로소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20년의 우정과 결혼 생활, 그 모든 추억과 믿음이 산산조각 난 잠이었죠. 복수는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게 남은 건 지울 수 없는 상처와 끝없는 허망한 뿐이었습니다. 이 길고 긴 싸움이 끝났는데도 저는 여전히 길을 잃은 기분이었습니다. 텅 빈 집에서 홀로 밤을 지새우며 과연 이 모든 것이 무슨 의미였을까 자문했습니다. 마음속 깊이 파고든 외로움과 허탈감은 그 어떤 소리보다도 크게 울렸습니다. 원준과 정아의 재판은 6개월간 이어졌습니다. 법정에서 그들은 파티장에서 보았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지치고 초라한 모습으로 마지막 변론을 들었죠. 피고인 최원준, 한정아는 살인 미수 및 공모 혐의로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망치 소리가 법정에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수연의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귀는 완전히 회복되었죠. 이혼 문제도 빠르게 해결되었습니다. 원준의 바람과 살인 미수 혐의가 인정되어 수연은 이혼 소송에서 이겼고 자신이 일군 회사와 모든 재산에 대한 권리도 돌려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를 악의적으로 가정을 파탄시킨 행위로 보았습니다. 모든 법적인 문제가 해결된 지 1년, 수연은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귀가 막혔을 때 겪었던 고통과 외로움이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었기 때문이죠. 그녀는 귀가 불편한 사람들을 돕는 센터 소리의 다리를 세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랜 준비 끝에 개관식 날, 많은 사람들의 축하 속에서 수연은 연단에 섰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 귀가 막혔을 때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외로움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픈 시간이 제때 새로운 눈을 뜨게 해주었습니다. 제가 겪은 고통이 다른 분들께는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리를 잃은 아픔을 아는 제가 이제는 그분들의 소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일어나 박수를 보냈고 수화로 박수를 치는 귀가 불편한 분들의 모습에서 그녀는 큰 희망을 보았습니다. 센터 문을 연 지 2달 후 수연의 마음을 완전히 녹여줄 특별한 사랑이 찾아왔습니다. 7살 김하윤이 사회복지사와 함께 센터 문 앞에 서 있었죠. 선천적으로 귀가 불편한 하윤은 부모를 일찍 잃고 보육원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낯선 곳에 대한 경계심으로 가득한 눈빛을 보이던 하윤에게 수연은 조심스럽게 수화를 시작했습니다. 안녕, 하윤아. 여기는 재미있는 곳이야. 너처럼 특별한 아이들을 위한 곳이지. 수연은 하윤의 눈높이에 맞춰 자신이 한때 귀가 들리지 않았던 경험을 나누었고 하윤의 표정은 조금씩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음악실에서 큰 피아노를 유심히 바라보는 하윤의 눈빛을 본 수연은 직접 그녀의 피아노 수업을 맡았습니다. 하윤은 소리는 듣지 못하지만 건반을 누를 때 느껴지는 울림, 진동으로 연주하는 특별한 방법을 놀라운 속도로 배워나갔습니다. 하윤의 작은 손가락이 건반 위를 오갈 때마다 수연의 마음속 텅 비었던 공간이 따뜻한 선율로 채워지는 듯했습니다. 하윤을 입양하는 것은 단순히 선의가 아니었습니다. 오랜 불임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이수연에게 하윤은 잃어버렸던 자신의 꿈이자 과거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해 한동안 미련을 접었었는데 하윤이를 보며 잃어버렸던 나의 꿈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꼈다는 그녀의 고백처럼 하윤은 수연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선물했습니다. 하윤의 존재는 수연에게 복수심으로 가득했던 지난날의 상처를 씻어내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3년이 흘러 10살이 된 하윤은 피아노 실력이 놀라운 속도로 늘었습니다. 소리를 듣지 못하지만 손끝으로 느끼는 울림을 통해 쇼팽의 아름다운 곡을 연주하는 하윤의 모습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하윤의 연주가 끝나고 "엄마, 소리가 어때요?" 라고 수화로 묻는 하윤의 눈에서 저는 잃었던 삶의 모든 아름다운 소리를 되찾는 듯한 기적을 보았습니다. 상처투성이었던 제 마음에 하윤이라는 따뜻한 봄이 온 것이죠. 수연은 수화와 말로 동시에 답했습니다. 아름다워, 하윤아. 세상 어떤 음악보다 아름다워. 우리 하윤이 피아노가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야. 행복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창밖으로 단풍이 물든 나무들이 보였습니다. 계절은 변하고 시간은 흐르며 마음의 상처는 아물어갑니다. 수연은 귀를 잃었을 때 진정한 삶의 소리를 듣는 법을 배웠고 가족을 잃었을 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윤의 작은 손이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서 수연은 미래의 희망을 느꼈습니다. 하윤이가 다시 한번 베토벤의 엘리제를 위하여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름다운 선율이 집안에 가득 퍼졌습니다. 소리의 세상을 잃었다가 다시 찾은 수연과 소리의 세상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지만 자신만의 방식으로 음악을 만들어내는 하윤. 그들은 서로에게 완벽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인생은 때로 예상치 못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지만 그 여정 끝에는 생각지 못한 선물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수연에게는 그 선물이 바로 하윤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매일 올라오는 영상들을 더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